아버지, 저 집에 좀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종길 씨는 알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딸 은주가 이 시골집 문턱을 넘는 것이 큰 가방 2개를 끌고 온 은주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볼은 꺼져 있었고 화장기라곤 전혀 없는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대문 앞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반갑다는 말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던 딸이 대기업에 다니며 의사 남편과 행복하게 산다던 딸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보니 급하게 짐을 쌌는지 지퍼가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 박종길 씨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딸이,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던 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반갑기보다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은주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딸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새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딸이 이제는 낡은 청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달아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와라. 박종길 씨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무거운 가방을 끌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바퀴 달린 가방이 문턱을 넘을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시골집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0년 전 은주는 이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며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며 호기롭게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제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은주야, 서울은 너무 멀어. 지방 대학도 좋은 데 많아. 싫어요. 저 서울 가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제 꿈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은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박종길 씨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참았습니다. 버스가 떠날 때 은주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줄었고 나중에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 짧은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매번 그 문자를 받으면 답장을 길게 썼습니다. 응, 아버지도 잘 지낸다. 너는 건강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하지만 은주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종길 씨는 혼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아팠을 때도 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 허리를 다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허리를 좀 다쳤어. 괜찮긴 한데. 아, 그래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그럼 됐네요. 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지만 은주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종길 씨는 그때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바쁜 거라고 성공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을 때도 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용돈만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지붕 수리하는 데 쓰세요. 돈은 고마웠지만 박종길 씨는 딸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바빴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박종길 씨는 딸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텅 빈 안방을 볼 때면 은주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와 아버지 하고 달려오던 은주.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던 은주. 중학교 때 처음 화장을 하고 나왔다가 아버지한테 혼나던 은주. 고등학교 때 대학 가고 싶다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은주. 그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주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은주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라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큰 병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종길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대기업 다닌다. 사위가 의사라고. 강남에서 큰 병원 한다더니 잘 사는 모양이야.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종길이 자네는 복도 많아. 딸이 그렇게 잘 됐으니 그럼 이제 편하게 살겠네. 딸이 모셔가겠지? 하지만 은주는 아버지를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박종길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애가 바쁜 모양이야.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 나야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딸은 달랐습니다. 성공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왼손에 반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뺀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했냐? 박종길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글자. 그 짧은 대답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석 달 전이요. 박종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석 달 전이라니. 석 달 동안 딸은 혼자 그 고통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냐? 말씀드려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종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왜? 그냥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길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굳은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방에 가 있어라. 네. 은주는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인 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붙여놓은 포스터도 책상 위 연필꽂이도 그대로였습니다. 박종길 씨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방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방. 박종길 씨는 가끔 문을 열어 환기만 시켰습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종길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딸. 하지만 반갑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단순히 이혼했다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시골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친구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곳으로 왔을까? 10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이곳으로 말입니다. 박종길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겪었을까? 이혼 사유가 뭘까? 회사는 왜 그만뒀을까? 돈은 있을까?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었을까?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딸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박종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딸. 그 뒤에 숨겨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얼굴이 너무 야위어서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맞은 건 아닐까? 이혼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집을 나온 걸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종길 씨는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종길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주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모습이 어쩐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못 자냐? 네, 좀 그래요. 나도 그렇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만의 대화였지만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로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종길 씨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아직 30 중반인데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름이 생겼을까. 머리카락에는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은주야. 네.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무슨 일 있는 거지?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몇 년 키웠는데 모르겠냐? 내가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 다 안다. 진짜예요. 그냥 쉬고 싶어서 왔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온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이 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박종길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로 너무 멀어졌습니다. 은주야, 일단 좀 쉬어라. 푹 쉬고 나면 기분도 나아질 거다. 네. 배고프지? 아버지가 밥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졸려요. 먼저 들어갈게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집을 떠날 때처럼 박종길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이 컸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딸을 지켜야 한다는 것.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딸은 딸이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딸과 함께하는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은주가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종길 씨는 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야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은주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종길 씨는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추를 따고 있는데 은주가 마루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갑자기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박종길 씨가 물었습니다. 왜 안 받냐? 스팸 전화예요. 그래. 하지만 박종길 씨는 받습니다. 화면에 떠있던 이름을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 박종길 씨의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마는 누구일까?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박종길 씨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길 씨는 은주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은주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정말 몰랐어요. 진짜예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종길 씨는 문 앞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엿듣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딸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나만 믿고 투자했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바보였어요. 제발 믿어줘요. 은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투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설마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전화가 끊어진 후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길 씨는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길 씨는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젯밤에 울었잖아.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투자 이야기가 들렸는데.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기를 당했어요. 박종길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자세히 말해봐라. 이혼 후에 투자 권유를 받았어요. 친구 오빠 소개였는데. 그래서 처음엔 수익이 났어요. 한 달 만에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더 넣었죠. 회사 퇴직금까지 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회사도 문을 닫았고요. 박종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잃었냐? 2억 8천만 원이요. 박종길 씨는 휘청거렸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냐? 했어요.
근데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사기꾼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대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그런 말만 믿고 박종길 씨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냐고. 왜 아버지한테 상의하지 않았냐고. 친구 오빠라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었냐고. 하지만 그 말을 꾹 참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딸을 책망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냐? 네, 갈 곳이 없었어요. 전세금도 다 투자했거든요. 집도 뺐어야 했어요. 박종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딸이 돌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었다고 시골까지 올 이유가 있을까? 서울에 남아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10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이곳으로 왔을까? 박종길 씨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은주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박종길 씨는 딸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서울 번호판이 달린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박종길 씨 댁 맞습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은주 씨 계십니까? 좀 할 말이 있어서요. 박종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주를 왜 찾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때 은주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세워진 낯선 차를 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보는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주 씨,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할 말 없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박종길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가세요. 은주 씨,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께 제대로 말씀드려야죠.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남자가 박종길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은주 씨한테 투자를 권유한 사람입니다. 박종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 돈을 가져간 사람이야? 오해이십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오해? 뭐가 오해야? 우리 딸이 전 재산을 잃었는데. 박종길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박 선생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같이 당했다고요. 나가라니까. 박종길 씨가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 진짜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연락 기다릴게요. 이건 오해예요. 차가 떠났습니다.
박종길 씨는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대체 무슨 일이냐? 친구 오빠였어요. 대학 때 친구의 오빠예요. 친구 오빠? 그 사람이 투자를 권유했어요. 친구 오빠니까 믿었죠.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 뭘 더 바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은주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종길 씨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종길 씨는 은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아버지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열어라. 이야기 좀 하자.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버지한테 말해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박종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잖아. 처음부터 이상했어. 저 사람도 이상하고 내 행동도 이상해.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둬? 내 딸이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내버려둬? 너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지. 제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박종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 절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박종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박종길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딸이 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은주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투자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읽던 박종길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은주가 말한 금액과 달랐습니다. 은주는 2억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차이.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박종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투자금 중 일부는 은주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박종길 명의로 된 투자금이 5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멍하게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신은 어떤 투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은주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 말도 안 됩니다.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은주였습니다. 잠에서 깬 얼굴로 박종길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내 명의로 된 투자가 왜 여기 있냐? 5천만 원이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 내 이름 도용했어?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박종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냐? 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이
돈이 더 필요했어요. 투자금이 더 크면 수익도 더 크다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쓴 거야? 허락도 없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했냐? 대출 받았어요. 뭐?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박종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 명의로 빚이 5천만 원이라는 거냐?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너 지금 무일푼이잖아.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 박종길 씨는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5천만 원의 빚.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딸을 믿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넘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명예도용, 무단대출.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 후 은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오지 마라. 박종길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뭘 더 들어? 넌 이미 다 말했잖아.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 명의로 빚을 냈다고. 아버지, 저 정말 갚을게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박종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아버지,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박종길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은주는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 가방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여관에서 묵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현관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결국 짐을 다시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죄송해요, 아버지. 나가라고 했잖아. 갈 곳이 없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 집이라도 가면 되잖아. 친구들 다 연락 끊었어요.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박종길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밥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야. 네. 그 대출 정말 갚을 수 있겠냐?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요. 모른다니.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일을 구할게요. 시간? 얼마나?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은행 좀 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내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러 박종길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5천만 원 대출이 있으시네요. 작년 12월에 실행되셨어요. 이자는 얼마나 나가요? 한 달에 약 20만 원입니다. 연 4.8%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농사로는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을 받는데 그중 절반을 이자로 내야 한다니. 원금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년 거치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박종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올해 12월이면 원금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는다고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빚을 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박종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내는 늘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박종길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를 보더니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은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박종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행에 갔다 왔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이더라.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라. 소용없어. 박종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갚을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일을 구하려고요. 식당이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그걸로 5천만 원을 갚겠다고? 언제?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은주야. 네. 솔직하게 말해라. 왜 그 투자를 했냐?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였냐?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었어요. 박종길 씨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모시고 싶었어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종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화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종길 씨와 은주의 관계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빚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수라는 투자 컨설턴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말 없소? 돌아가시오.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남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는 안 계십니까? 장 보러 갔소.
그럼 더 좋네요. 은주 씨 없을 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종길 씨는 남자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은주 씨와 함께요. 뭐? 김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서류에는 투자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명의로 투자한 금액이 4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니, 빚까지 졌어요. 집도 팔았고 아내는 저를 떠났어요. 그럼 당신도 속은 거요? 네. 제가 은주 씨한테 투자를 권유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게 사기인 줄.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투자회사는 제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믿었죠. 그런데 그 선배가 돈을 들고 잠적했어요. 저도 은주 씨도 다른 투자자들도 다 당한 겁니다. 박종길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왔소? 은주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피해자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함께 그 사기꾼을 찾아야죠. 경찰 수사도 같이 협조하고요. 혼자보다 둘이 힘을 합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종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당신을 안 만나려고 할 거요. 알아요. 그래서 박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득해 주세요. 그때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김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은주 씨, 오해를 풀고 싶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도 몰랐어요. 그게 사기인 줄. 나도 4억을 잃었어요. 은주는 비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은주야, 일단 들어봐라. 박종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람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다. 우리도 손해본 거 찾아야 하지 않겠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은주 씨, 김민수가 다가갔습니다. 나도 4억을 잃었어요. 내 아내는 날 떠났고 회사도 문 닫았어요. 나도 당신만큼 힘들어요. 아니, 더 힘들어요. 은주는 멈칫했습니다. 4억이요? 네. 내가 당신한테 투자를 권유한 건 나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를, 그 사람을. 김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믿어줘요. 우리 함께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경찰도 수사 중이지만 진전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 대학 선배예요. 이준호라는 사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준호요?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은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내 전 남편이에요. 김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종길 씨도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준호 씨가 당신 전 남편이라고요? 네, 우리 작년에 이혼했어요. 은주가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준호 씨가 정말 당신 전 남편이에요? 김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혼했고요. 왜 이혼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혼 후에 오빠가 연락 왔을 때 은주가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빨리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해서 믿었어요. 그때 나는 몰랐어요. 그 회사 대표가 당신 전 남편인 줄. 김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회사 이름도 다르게 등록하고 가명을 썼거든요.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이준호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는 걸. 박종길 씨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게 다 계획된 거였단 말이냐? 처음부터 너희 둘을 노린 거였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부터 우리를 노렸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주 씨한테 접근하고 은주 씨의 위자료를 가져갈 계획이었던 거죠. 왜 하필 은주를? 위자료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은주 씨 아버지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했을 때 가족 정보를 다 알았겠죠. 박종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새끼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이혼도, 투자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오빠 말만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결혼할 때부터 믿었던 게 바보였어요. 은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속았어요. 우린 둘 다 피해자예요. 김민수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경찰도 찾고 있지만 우리도 직접 움직여야 해요. 박종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새끼를 찾아야겠어. 내가 직접.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전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니. 박종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때 어떻게 만났냐? 소개팅이었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어떤 친구? 대학 때 친구요. 민지라는 애예요. 김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요? 혹시 박민지? 네, 맞아요. 아는 분이세요? 그 친구가 내 여동생이에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민지가 오빠 여동생이에요? 네. 그럼 당신이 민지 대학 친구 은주 씨였구나. 민지한테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준호는 김민수의 여동생 박민지를 통해 은주에게 접근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는 김민수를 통해 다시 은주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새끼가 내 여동생까지 이용했어요. 민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김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여동생한테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민지도 뭔가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박종길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종길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준호입니다. 박종길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은주 전 남편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들으셨죠? 제가 전화를 드린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이 새끼가... 박종길 씨가 소리쳤습니다. 은주와 김민수가 놀라서 박종길 씨를 바라봤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들으실래요?
선택은 어르신께 달렸어요. 박종길 씨는 주먹을 떨며 참았습니다. 뭔 말이냐? 은주가 거기 있죠? 그리고 김민수도 함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요. 김민수가 거기 간 거, 은주가 아버지한테 다 말한 거.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는 듯이. 돈 돌려받고 싶으시면 혼자 나오세요. 뭐? 내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 혼자 와야 돼요.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거래 없어요. 영영 돈 못 받아요. 야, 이 새끼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돈 받고 싶으면 말 잘 들으세요. 그럼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종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버지? 이준호한테서 전화 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박종길 씨는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내일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혼자 오라고. 혼자 가라고요? 그래.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거래 없다고 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잖아. 거짓말일 거예요. 덫이에요. 저 사람이 돈을 돌려줄 리가 없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말이 맞아요. 이준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요? 박종길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빚은 어떻게 갚고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살 거요. 나는 못 참아. 박 선생님, 나는 내일 서울역에 혼자 간다. 아버지, 나 혼자 간다. 너희는 집에 있어. 박종길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주와 김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경찰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거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이준호는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 경찰한테 연락해야 할지.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울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제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괜찮다. 아버지 믿어라. 아버지. 은주야, 이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너는 여기 있어. 박종길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박종길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가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더욱 붐볐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종길 씨죠? 내가 이준호냐? 네. 혼자 오셨네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래. 돈 돌려줄 거냐? 이준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난하지 마라. 우리 딸한테서 가져간 돈 말이다. 아, 그거요? 그건 투자금인데요. 투자는 원래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걸요? 이 새끼가. 박종길 씨가 이준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긴 사람 많은 곳이에요.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이준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날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거든요. 합법적인 투자 계약이었어요. 회사가 망한 건 불가항력이고요. 합법? 사기를 쳐놓고 합법이라고. 사기라는 증거가 있으세요? 투자 실패했을 뿐이에요. 저도 손해봤다고요. 박종길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왜 날 여기로 불렀냐? 돌려줄 거 아니면 왜? 거래를 하려고요. 이준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박종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대출금이죠. 이거 드릴게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은주한테 저랑 다시 만나라고 하세요. 저 아직 은주를 사랑해요. 박종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전 진심이에요. 은주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혼한 건 제 실수였어요. 이 미친 새끼가. 욕하지 마세요. 이게 제 제안이에요. 이 돈 받고 은주한테 저 만나라고 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어르신 빚도 없어지고 은주도 저랑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박종길 씨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빚을 갚을 수 있는 돈.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못하겠다. 왜요? 5천만 원이에요. 어르신 나이에 그 빚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못한다니까? 박종길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내 같은 새끼한테 보낼 수 없어. 차라리 평생 빚지고 살지언정 내 얼굴은 다시 안 봐. 어리석으시네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딸의 행복이야. 박종길 씨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대신 경찰에 자수해라. 내가 한 짓을 다 털어놔라. 자수요? 왜요? 전 범죄자가 아닌데요. 합법적인 사업을 했을 뿐이에요. 이 새끼가 끝까지. 박종길 씨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근거로? 뒤에서 은주와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주야, 내가 어떻게 여기 혼자 보낼 수 없었어요. 경찰한테 미리 연락했어요. 경찰이 이준호를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박종길 씨, 이 대화 녹음됐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박종길 씨는 가슴에 달린 소형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은주가 출발 전에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녹음으로 사기 및 공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준호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은주, 나 정말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종길 씨도 딸을 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준호는 구속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기 및 횡령, 공갈 혐의가 입증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박종길 씨의 대출금도 이준호의 재산에서 변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변호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회수율이 30% 정도라고 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은주는 시골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10년 전에 떠났을 때 섭섭하셨죠? 박종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지. 많이 외로웠어. 죄송해요. 됐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전 아버지가 저를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랬지. 딸이 멀리 가는 게 싫었어. 혼자 남는 게 두려웠고, 전 그게 제 꿈을 막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고 원망했어요. 박종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잘못이었어. 내 꿈을 응원했어야 했는데, 내 외로움 때문에 너를 붙잡으려 했어. 아니에요. 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집에 안 왔어요. 전화도 거의 안 했고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세상이 너무 외로웠어요. 친구들도 다 바빴고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냐? 네.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그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지만요. 박종길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네.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외로웠는지. 아버지, 나도 미안하다. 10년 전에 널 잘 보내주지 못해서,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박종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으면 넌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야. 사기도 당하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여기서 살게요. 서울은 이제 지겨워요. 정말? 네. 여기가 좋아요.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박종길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우리 둘이서. 네. 그런데 은주야. 네. 김민수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친구 요즘 자주 오더라. 어제도 왔고, 그제도 왔고, 그냥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매일 전화하고 매일 와? 박종길 씨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은 친구 같던데. 너도 힘들었고 그 친구도 힘들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 좋겠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날 밤 박종길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딸이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은주의 방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은주가 고르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길 씨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돌아왔소. 10년 만에 돌아왔어. 이제 우리 셋이서 다시 살 거요. 당신도 기뻐하겠지?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종길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시골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함께 있으니까요. 박종길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은주와 함께 밭일을 할까? 아니면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무엇을 하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 왔어요? 들어와요. 은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수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또 왔어요? 은주 씨 보러 왔죠. 김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빚을 갚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박종길 씨는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김민수가 돌아간 후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씨가 다가갔습니다. 은주야. 네. 행복해 보여서 좋다. 아버지도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도 행복해. 내가 곁에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대 갈등은 이해로 바뀌었고 오해는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은 함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종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말입니다. 박종길 씨와 은주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남아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만들어주는 거면 뭐든 좋아. 그럼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졌고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대 갈등은 이해로 바뀌었고 오해는 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은 함께함으로 바뀌었습니다.